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항공사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게 좀 줄이자. 어떻게 보면 연비 때문에 그런 것 네. 같은데 여기에 굉장히 도움될 만한 방법이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항공사는 연료를 최대한 적게 쓰면서 최대한 많은 승객을 실어 날라야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네. 그래서 항공사가 무게와의 전쟁을 꽤나 오랫동안 펼쳐왔는데요. 이들의 무게 집착은 기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1987년 아메리칸 항공이 이제 기내식 샐러드에서 올리브를 딱 한 알씩 빼봤어요. 네. 그걸 받는 승객들은 뭐 기존에 올리브가 6개 들어있든 5개 들어있든 눈치를 채지 못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이 작업이 끝났는데요. 네. 항공사가 이 결정만으로 당시 기준으로 한 4만 달러를 아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올리브 한 알갱이 뺐는데 네. 와. 그만큼 이제 무게가 전체 비용에 차지하는 영향이 큰 거죠. 예. 그래서 이 성공 사례가 이후 많은 항공사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기내 좌석마다 꽂혀 있던 잡지도 뭐 무게가 나간다면서 없애는 추세고요. 네. 또 조종사들이 보는 그런 비행 매뉴얼과 항로 지도가 있는데 요것만 해도 한 20에서 30kg 정도 되는 무거운 책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걸 태블릿 PC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조종석 쪽에서도 무게 절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심지어는 이제 비행기 외관을 칠하는 그런 페인트 무게도 좀 건드려보고 있는데요. 비행기 한 대를 칠하는 데만 해도 수백 킬로그램의 페인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아예 도색을 포기하고 알루미늄, 은색 동체 그대로 운항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아예 페인트 칠을 안 하면 좀 또 비행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특수 경량 페인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 무엇보다 이제 승객들의 무게가 줄어들면 비행 효율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2009년에 일본 ANA 항공사가 탑승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자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쳤습니다. 그 승객 몸에 있는 수분 그 예. 몇백 밀리리터라도 이렇게 빼서 날아보려는 그런 항공사들의 눈물겨운 노력인데요. 예. 이렇게 무게 조절에 진심인 항공업계가 아주 환영할 만한 분석이 최근 나왔습니다. 뭔가요? 그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 이제 오젬픽이나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가 대중화될수록 미국 4대 항공사 기준으로 연료비를 연간 8,500원 정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연간 8,500억 원 정도요. 네. 예. 그러니까 승객 1인당 평균 몸무게가 한 10% 줄어든다고 가정을 하면 연료비를 1.5%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항공사들은 내심 승객들한테 살 좀 빼고 타세요라고 말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이렇게 체중 감량 약물이 널리 보급되면 항공사들의 이익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프리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야, 정말 재밌네요. 비행기 타기 전에 화장실 먼저 다녀오세요부터 페인트 칠을 아예 안 해볼까 아니면 위고비 같은 그 다이어트 약이 항공사 매출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하니 정말 흥미로운데 그런데 항공사들은 왜 이렇게까지 비용 절감에 신경 쓰는 겁니까? 우리가 항공기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 지불하는 금액이 커서 잘 느끼실 수 없을 수도 있는데 항공사의 마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항공사 전체 그 영업이익률이 평균 한 자릿수 정도에 머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중에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는 것이 연료비인데요. 항공사 전체 영업비용 중에 유류비가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기간에는 이 비중이 30에서 40% 정도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말인즉슨 연료를 적게 써야지. 즉 비행기를 최대한 가볍게 해서 띄워야지 전체 비용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항공사는 무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 외국 항공사들은 승객들의 체중을 측정해서 과금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승객의 체중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공사들이 이제 연료를 얼만큼 채울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승객 표준 중량을 측정하는데 이 이유 말고요. 실제로 우리가 의심하는 것처럼 승객의 몸무게를 재서 돈을 더 받은 항공사도 있었어요. 아. 2013년에 이제 사모아 에어라는 항공사가 세계 최초로 몸무게 요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저는 좀 슬프네요. 이 방식이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할 때 승객들이 자신의 몸무게와 짐의 무게를 같이 입력을 해요. 그렇게 해서 킬로그램당 요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
거짓말을 고하진 않았는지 실제로 공항에서 짐 무게랑 자신의 체중을 한 번 더 재고 이렇게 했을 때 기존에 등록했던 무게보다 무게가 더 나가면 추가 요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사모아라는 그 지역 자체가 당시에 15세 이상 인구의 80%가 과체중인 손꼽히는 비만 국가였고 또 이 항공사가 대형 항공기보다는 주로 작은 항공기를 많이 띄웠기 때문에 사모아 항공 입장에서는 승객 무게 관리가 굉장히 필수적이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항공사 CEO가 좀 부정적인 심리를 자극할 만한 발언을 해서 이 당시에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이 항공사 CEO가 말하는 게 뭐 거짓은 아닙니다. 왜냐면 항공업은 좌석이 아닌 무게로 운영되는 사업이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모두가 70kg의 표준형 인간이 아닌데 같은 돈을 지불하는 건 불공평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이걸 듣는 그 승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심리가 이제 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승객의 체구가 너무 큰 경우에는 좌석을 2개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사례도 있어요. 네. 미국 사우스트웨스트 항공은 이제 승객의 체구가 너무 커서 이 팔걸이를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옆자리를 침범할 때 안전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옆자리까지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만인에 대한 차별이다라는 그런 논란도 있지만 뭐 항공사들은 안전을 위한 조치다라고 응수를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세계의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살을 빼준다고 하니까 항공사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체중 감량 약물이 얼마나 대중화될지는 아직은 그 속도를 모르겠지만 알약 형태의 치료제까지 나온 만큼 업계에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 약물이 확산을 할 것이고 그럴수록 전 세계 인구들의 그런 체중이 점점 감소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나름대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익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게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그런 무게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비용 절감에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무게는 더욱 가볍게, 공간은 더욱 빽빽하게 세팅하는 게 요즘 항공업계의 트렌드인데요. 네. 뭐 청취자분들도 느끼셨을 수 있는데 이코노미 좌석을 타면 뭔가 불편함을 더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미 슬림라인 시트라고 해서 이코노미 좌석의 쿠션이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승객들의 승차감은 떨어졌지만 이 항공사들은 얇아진 좌석 덕분에 앞뒤 좌석 간격을 좁힐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승객을 태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게 스탠딩 이코노미. 말 그대로 거의 일어서서 타다시피 하는 그런 좌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좌식이 아니라 입석인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좌석이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탈리아의 항공기 좌석 제조사 아비오 인테리어스가 2018년부터 항공기 인테리어 엑스포에서 이런 스카이라이더라는 이름의 그 스탠딩 좌석을 꾸준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사진을 보시면 이게 좌석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서서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착석하는 부분이 자전거 안장처럼 생겼고요. 예. 사람들은 거기에 엉덩이를 이제 살짝 걸친 뒤에 다리로 무게를 지탱하는 방식입니다. 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다리를 뻗을 공간 자체가 필요가 없어서 예. 앞뒤 좌석 간격을 기존의 한 70% 정도로 줄일 수가 있다고 해요. 예. 그러면 공간이 한 58cm 정도 나오는데 분명 아마 성인 남성 기준으로는 앞좌석에 그 무릎이 분명히 닿기 때문에 네. 그 무릎을 쭉 펼 수가 없고 그러니까 무릎을 굽혀서 일어서서 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조사 측은 이 좌석을 도입하면 승객을 20%는 더 태울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해요. 그래서 항공사야 좋겠지만 승객들의 반응은 굉장히 엇갈립니다. 예. 뭐 2시간 미만의 짧은 비행의 경우 아예 저렴한 비용을 내고 나는 이 좌석을 사용하겠다라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거는 비인간적인 수송이다. 노예선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느냐라면서 반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외신에 따르면 요거를 도입하느냐 마느냐가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일부 항공사에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제가 찾아봤을 때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기사는 아직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전 문제도 한번 해결을 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겠죠.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모든 승객이 빠른 시간 안에 전부 탈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렇게
빽빽하게 좌석을 배치하는 이 시스템 하에서는 신속한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문제네요. 네. 그래서 기존의 좌석 형태보다 경제성이 높은 거는 분명한데 이 안전 문제만 해결을 하면은 실제로 도입하는 항공사가 등장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항공사의 서비스 다이어트 역시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도 소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도에서 최근 코끼리 때문에 사람이 수십 명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는데 이게 어떤 일인가요? 네, 이달 초부터 인도 동부의 자르칸드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웨스트 싱붐이라는 동네에서 코끼리 한 마리 공격 때문에 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진 수컷 코끼리가 이제 마을을 휩쓸고 다니면서 지금까지 22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예. 심지어 코끼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련사조차 이 성난 코끼리를 진정시키려다가 희생당하기도 하는 등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코끼리가 주로 밤마다 민가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해쳤어요. 담장을 부수고 사람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야밤에 이제 자신의 논이나 헛간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무고한 주민들도 네. 사망을 하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당국이 이 코끼리를 잡으려고 드론도 띄워보고 뭐 100명이 넘는 수색대도 투입을 해봤지만 아직까지는 포획하지 못했습니다. 마취제 투여조차도 실패했어요. 예. 이제 문제의 코끼리가 하루에 30km 정도를 이동을 하는 굉장히 나름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 이 경로가 빽빽한 숲속을 이동하기 때문에 이 코끼리를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사실상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고요. 주민들은 해가 지면 이제 코끼리의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서 불을 끄고 숨죽인 채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거 큰일인데요.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코끼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라고 들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원인 제공은 예상하시다시피 인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몇 달 전에 그 손경제에서 일본에서 야생곰이 출몰한다는 얘기도 한번 기억납니다. 전해드렸는데요. 그때와 원인이 동일합니다. 코끼리들 역시 자신의 서식지를 침범당했기 때문에 민가로 점점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에 인도에서만 2,800명 이상이 코끼리 공격으로 사망을 했고 최근 1년 사이에도 6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걸 코끼리의 폭력성이 최근에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 인간이 만든 환경 변화가 이러한 사건을 자초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코끼리들은 왜 마을로 내려가느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우선 코끼리들이 사용하던 통로가 끊겼습니다. 음. 그러니까 코끼리는 먹이나 물을 찾아서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들이 다니던 길목에 인간이 마을을 짓고 철도를 깔고 광산을 개발해버린 거예요. 이동한 경로들이 다 차단되기 시작된 네, 거군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용하던 경로가 이렇게 인간의 침범을 받으니까 코끼리의 이동 경로 중에 10%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추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경로를 사용하던 코끼리들이 뭐 먹이를 찾으러 가다가 열차에 치이거나 아니면 철도 전선에 감전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예. 결국 코끼리들은 위험을 학습하고 나서 우회로를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우회로에 민가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특히 이번 참사가 일어난 웨스트 싱붐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예. 이곳에는 사란다 숲이라는 큰 숲이 있습니다. 여기는 코끼리들의 낙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울창한데요. 이 숲 아래에 철광석이 막대하게 묻혀 있다라는 정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광산 개발을 허가하면서 숲이 파헤쳐졌고 코끼리들은 광산에서 나오는 발파 소음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코끼리 서식지가 파편화됐고 코끼리 개체 수 역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두 번째는 먹이 부족인데요. 이제 기후 위기와 산림 벌채 때문에 숲속에는 코끼리들이 먹을 식량과 마실 물이 부족해졌습니다. 먹을 것 찾아 민가로 내려온 거군요. 네, 왜냐하면 민가에는 농작물이 풍부하니까요. 예. 그래서 굶주린 코끼리들이 옥수수 밭이랑 사탕수수 밭을 약탈해 갔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 민가에서 만든 어떤 술 냄새가 코끼리를 유인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요. 그 민간에서 마후아라는 꽃으로 술을 빚는데 이게 코끼리들을 그렇게 미치게 한대요. 그래서 예전에도 코끼리들이 술 냄새에 이끌려서 술독에 있는 술을 다 마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취해서 사람들을 공격한 적도 있었는데 이번 참사 이후에 당국들은 주민들에게 웬만하면 마후아 술을 빚지 말라, 뭔가 코끼리를 자극할 만한 그런 냄새를 풍기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머스트 현상입니다. 머스트 현상은 뭐예요? 수컷 코끼리가 이제 번식기에 접어들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소보다 60배 정도 치솟는데 이걸 머스트 상태라고 한다고 해요. 아, 쉽게 말해 성격이 좀 예민해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민하고 난폭한 이 시기에 본능적으로는 이제 다른 수컷들을 찾아서 뭐 공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수컷들을 못 찾으면 뭐 나무 뿌리를 뭐 쓰러뜨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이런 공격성을 해소하는 것이 코끼리의 본능이에요. 네. 그런데 원래는 서식지에서 이렇게 공격성을 드러냈던 코끼리들이 에너지를 해소할 데가 없으니까 예. 서식지가 좁아지니까 다시 민가로 내려오면서 사람들을 상대로 이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결국 인간과 동물 영역의 물리적 경계가 무너지면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야생동물의 갈등이 전 지구적인 현상인데요. 예. 2021년에 로마에서는 이제 멧돼지 때문에 한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어요. 예. 도심에 멧돼지가 자꾸 출몰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나고 또 사람을 들이받는 사고도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로마 방금 설명해 주신 거 말고도 얼마 전에 일본의 곰, 네. 인도의 코끼리 다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로마의 경우에는 인간이 뭐 동물의 서식지를 침범했다기보다는 이제 반대로 인간이 동물을 유인했다고 볼 수도 있는 사례인데요. 이제 로마가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 매립지도 부족하고 또 소각장도 많지 않다고 해요. 네. 그래서 쓰레기가 거리에 늘어져 있다 보니까 멧돼지들이 여기서 먹이를 찾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똑똑한 멧돼지들은 인간 마을에 가면 먹을 게 내가 있구나. 먹을 거를 굳이 노력해서 찾지 않아도 널려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멧돼지들이 자꾸 민가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코로나19 시기에는 인적이 많이 드물어졌다 보니까 멧돼지들이 여러 저항 없이 이렇게 민가를 습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다시 인도로도 돌아와서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인도의 일부 지역은 최근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인공지능 카메라가 뭐 철길이나 마을 근처로 들어오는 코끼리를 포착하고 경보를 올려주면 뭐 열차 속도를 줄이거나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그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숲에서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재정비하려는 그런 정부 차원의 노력도 있어요. 근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 코끼리들을 이용하던 그 생태 통로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수천 년간 이용하던 코끼리의 경로에 도로와 광산을 만들면서 인간이 침범을 했으니 이걸 좀 다시 복원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위해서라면 거리두기 대책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우버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를 엄격하게 금지한 걸로 유명한데 이제는 일본이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그 빗장을 풀겠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일본이 그동안 얼마나 우버를 좀 배척해 왔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0년에 우버가 미국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빠른 속도로 세계 곳곳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본만큼은 우버를 쉽게 허용해주지 않았는데요. 승차 공유라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승객을 운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택시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택시 업계의 반발이 대단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택시 업계가 마냥 밥그릇 싸움을 하려고 우버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택시 운전사들은 안전성을 앞세워서 우버 도입을 반대했어요. 일본 택시 회사는 꽤나 정기적으로 택시의 그 차량의 상태를 점검을 하고요. 또 매일 운행하기 전에 기사의 음주 상태라든지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회사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험료도 내죠. 반면에 우버 드라이버들은 이 차량 점검 주기도 택시보다는 훨씬 길고 운전자에 대한 검증이 느슨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본 특유의 문화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예. 오모테나시라고 하는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그런 일본 문화를 우버가 흐트러 놓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죠.
예. 일본 택시 기사분들 특별히 아주 친절한 걸로 유명하죠. 맞아요. 문도 직접 열어주시고요. 예. 그래서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 택시 기사가 되려면 주요 건물이나 도로, 최단 경로를 외우는 그런 지리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합격률이 50% 미만인 아주 극악인 시험이에요. 이야. 그래서 택시 운전사들은 사실 내비게이션의 도움 없이도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데 우버 기사는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죠. 네. 그래서 택시 업계는 우버 기사가 전문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 우버 기사는 손님들을 좀 골라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택시는 원칙적으로 승차 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택시를 공공 운송 수단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가치는 택시가 훨씬 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택시 운전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 역시 우버의 사업을 제한적으로만 허용을 해왔는데 우버가 처음에 도쿄에서 사업을 한다고 나섰을 때 정부가 일반 그 자가용 영업은 금지시키고 고급 렌터카 면허를 가진 그 운전자들만 우버에 등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식 승차 공유 서비스가 아니라 뭔가 비싼 리무진을 부를 때만 그 우버를 이용하는 그 택시 배차 어플로 우버의 성격이 바뀌어 버린 거죠. 예. 그리고 고급 차량만 운행되다 보니까 일반 택시보다 요금이 2배 이상 비쌌고요. 이걸 소비자들의 심리적 거리감을 유발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쿄 젊은 층의 입장에서는 우버가 뭔가 편리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야근하고 나서 법인카드 쓸 수 있을 때나 부르는 그런 택시 호출 앱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2015년에는 후쿠오카에서도 시범 사업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우버가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인들이 자기 차로 손님을 태워주되 돈은 받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해봤습니다. 네. 소비자들은 당연히 환영했죠. 그렇겠죠. 하지만 이 사업이 한 달 만에 중단됩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택시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건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야, 이것이 참 쉽지가 않네요. 그런데 지금도 일반인의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이로부터 한 10년이 지난 2024년 정도가 되어서야 네. 일본 정부는 택시가 아니라 일반 자가용 역시 우버를 통해서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이 자가용 호출은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나 부족한 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자가용조차 택시 회사가 관리한다는 점이 아직 미국 시스템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난 10년간 대도시에서 이렇게 번번이 퇴짜를 맞아버린 우버가 최근에는 지방 소멸 위기에 있는 소도시들을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구 구조의 빈틈을 파고든 건데요. 이시카와현에 있는 인구 6만의 소도시 카가시를 좀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 여기는 온천으로 유명한 곳인데 인구가 많이 줄어들면서 대중교통 시스템이 거의 붕괴된 상태입니다. 아. 자, 버스나 택시를 운전할 사람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고령의 주민들은 운전면허를 반납을 한 상태라서 이들은 대중교통이 아니면 어디 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에요. 버스의 배차 간격은 점차 늘어나서 한 번 버스를 놓치면 몇 시간 뒤에나 다음 버스를 탈 수 있는 우리나라 시골 마을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렇네요. 진짜 우리 시골 마을 모습과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동 난민이 생겨버리니까 우버는 고령 승객들을 운송한다는 명목으로 우버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여기엔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평소에는 뭐 매점이든 그러니까 슈퍼마켓이든 아니면은 국수 가게든 생업을 이어가다가 자기가 여유가 되는 시간에 우버로 손님을 받으면 이제 그 운전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좀 더 늘어난 효과가 있고 또 노인들은 그 차 덕분에 병원도 갈 수 있고 장을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이동에 대한 제한이 좀 해소되는 효과가 있죠. 그렇네요. 그래서 카가시에 따르면 서비스 초기에 월 이용 건수가 한 100건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300건 이상으로 아주 잘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묘수네요. 어차피 대도시에서 택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골까지 가서 영업을 하진 않으니 네. 그런 분들하고 충돌이 일어나지도 않고 시골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이동의 자유가 이제 사라져가고 있을 만큼 교통수단이 열악해지고 있는데 우버를 통해서 이렇게 그분들에게 이동의 수단도 제공하고 또 그 과정에서 소득도 늘 수 있다면 이거는 나름대로 우리나라도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민은 있습니다. 우버 이용하려면 앱을 통해서 불러야 되지 네.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거 쉽게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의외로 그 지점이 좀 우버가 마주하는
이러한 예상치 못한 장벽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우버가 카가시 이외에도 일본 곳곳의 교통 소외 지역에서 농촌 호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데 네. 다만 여기서 병행되어야 될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플 사용법을 숙지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카가시의 공무원들이 이제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을 모아두고 스마트폰 어플 설치하는 법과 또 우버 부르는 법을 실제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라도 고령층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겠죠. 예. 그래서 결국 인구 구조 변화 앞에서는 일본도 기존 산업을 마냥 보호할 수만은 없게 되는데요. 고령화가 농촌에 또 다른 긱 이코노미 시대를 열어준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이건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간이역도 폐쇄되고 버스도 없어지고 콜택시 불러서 그나마 네. 한 달에 한 번 큰 병원 갔다 와야 된다 하는 분들이 그거 이용하고 있었는데 콜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맞아요. 저도 어머니 내년까지만 해요 하는 분들 많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시사점이 큰 것 같고 아니면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 어플 설치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냥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에 전화하면 네. 거기서 어플로 거기까지 대신 불러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도 된다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뒀으면 하는 그런 시책인 것 네, 같습니다.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 게 우버가 기본적으로 이 동네를 기반으로 운영을 하면 네. 운전자들이 그 승객들과 일면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공공의 그 가치를 좀 더 부각했을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경제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